네, 오늘이 12월 8일, 내일이면 12월 9일이 됩니다. 제가 왜 지금 날짜를 헤아리는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1년 전 12월 9일은 역사의 길이 남을 날입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인데요. 1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의 주인공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라고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조 정치인이라고 부르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먼저 박근혜 탄핵을 주장한 분입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내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원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 예.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위원님? 예, 뭐 누가 먼저 한 게 중요하겠습니까? 뭐 국민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한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게 10월 21일입니다. 바로 이날 좀 떠올려 보면 JTBC에서 이른바 태블릿 PC를 보도한 게 10월 24일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가 공개되기 사흘 전에 이미 먼저 탄핵을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때 어떤 판단이었던 겁니까? 예, 바로 10월 27일에 제가 그 얘기하게 된 것은 예. 그로부터 한 나흘 전인가에 네. 청와대 수석 비서실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제 소소하게 해명을 했어요. 그걸 보고 저는 이게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는데 사후적으로 K스포츠나 미르에 대해서 네. 어떻게 된 거냐고 보고받아서는 얘기할 수 없는. 그래서 긴 기간은 그 사업에 대한 구상을 갖고서 지켜보면서 직접 이렇게 네. 지휘한. 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9월 달에 국정감사에서 예. 지난해 9월 달 국정감사에서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탄핵 까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가정법으로. 네. 그러면 10월 달에 와서는 이거는 가정법이 아니라 사실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10월 21일이 무슨 날이었냐면은 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어요. 예.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날이었고, 예.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거나 안종범 수석이라거나 이재만 정부 비서관이라거나 다 나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 앞에서 이 모든 건 다 사실로 지금 확인된 거 아니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정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다. 그런 용어까지 써가지고 정리가 되고 난리가 났었죠. 의원님 확신범이라고 쓴 표현 지금 저도 얼핏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다. 예. 본인이 분명히 불법 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지금 하등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을 이제 탄핵감이라는 말과 동시에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정회까지 이제 불러일으킬 정도로 이제 이른바 평지 풍파를 일으키신 거잖아요, 의원님. 예, 그때 감사 받으러 왔던 비서실장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근데 그 후에도 사실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상당수의 정파가 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머뭇거렸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버전으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저는 제가 이제 탄핵감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당위적인 어떤 주장이었죠.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예. 이런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현직 대통령이니까 탄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예. 다른 분들은 탄핵이라는 게 현직 대통령 날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리에서 내려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엄청난 무게감이 사실은 짓누르는 것이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탄핵이 국회에서 발의가 될 수는 있지만 네. 150명이 찬성하면 이것이 국회에서 이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려면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려면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당시에 새누리당이 165명이었기 때문에 네네. 예. 이 3분의 1을 갖다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죠. 그렇죠. 그때 아무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이 234명이었죠,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그 표가 나올 거라고. 새누리당에서 60명 넘는 사람이 예. 탄핵에 찬성한 셈이 되었던 것이고. 예. 12월 9일이 되기까지는 저희들은 하루하루 그 계산하느라고 바빴고. 그리고 사실은 12월 초까지는. 네.
이게 다수가 어느 때보다도 탄핵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의결 정족수 234명을 넘기는 것은 쉽지 않다. 네. 그런 어떤 어두운 전망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큰 변화인데, 네.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네. 사실 이거는 여야 저도 원내대표였습니다만 당시에 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노력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노력은 하긴 했습니다만. 예, 노력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보기는 어렵고, 예. 이 변화, 이 불가능하게 보였던 국회에서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이 상황은 누가 만들어내는가? 바로 그 추운 날 그렇죠. 매주 수백만 명이 그 촛불 광장에 나왔던 그 촛불의 함성과 열기가 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다 합니다. 사실 그때 정당 중에서 그 촛불 시위에 가장 먼저 나간 정당이 정의당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 1차 집회 때 정치인 3명 나갔을 때 그때 3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아, 그 나머지 2명이 누구였어요, 그러면 그때? 예, 그때 나온 정치인들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이크 주면서 연설할 기회를 줬는데, 네. 그다음부터는 그런 기회가 안 왔죠. 이제 그 첫날 연설한 사람이 이재명 시장하고, 아, 맞다. 예. 저하고 당시 무소속 김종훈 의원 2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결국은 이 탄핵에 담겨 있는 그 국민들의 뜻은 일소하라, 청산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적폐 청산 과정에 있는데 중간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적폐 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평가하기 좀 이르긴 합니다만은 촛불의 염원 중에 하나는 적폐 청산이었고 둘은 새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일단 적폐 청산은 국민들의 함성이 이어지고 있다. 예, 지금 진행 중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예. 다만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적폐가 드러났다. 바로 1년 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알고 있었던 적폐보다도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그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이라거나 또는 국정원 댓글 조사 사건에서 또 특수활동비 사건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많은 사실들이 새롭게 드러남으로써 더 참 당혹스럽고 놀라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적폐 청산 작업이 기존의 법치의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게 진행된 것은 좋은데 한편으로는 사실은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검찰과 법원이 주도를 하고 있는 이 한계, 이걸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4월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물러나고 감옥까지 간 상황이지만 어찌 보면 바뀐 건 대통령과 일부 고위 관료들밖에 안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네. 남은 시스템은 바로 1년 전 시스템 혹은 2, 3년 전 국정농단을 만들어냈던 그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무원 다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그렇긴 하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바로 촛불은 지금 이미 목적을 달성하고 물러섰지만 마음속에 촛불은 그대로 켜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외쳤던 것들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감시하고 감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 지금 법사위 소속이시잖아요. 국회 상임위. 그래서 이제 관련 질문을 좀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법원의 그 여러 가지 판결, 구속 적부 심사까지 포함을 해서 좀 기류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섞인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세력화되어 있거나 그런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좀 반시대적인,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발상들이 지금 고위직의 어떤 판사들의 어떤 권한 행사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판결의 그 주역인 판사들이 의도적이고 정치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의도가 왜 없겠습니까? 의도라기보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겠죠. 어떤 의지일까요? 그 의지는?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과거의 어떤 그 적폐들을 갖다가 적폐에 대한 어떤 평가나 판단이 다른 소수의 사람들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걸 한 명도 없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요한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의사표현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법사위도 문제인데요. 지금 뭐 공수처 설치 법안이라든지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거쳐야 되고 그러면 법사위를 거쳐야 되는데 네. 오히려 법사위가 지금 바리케이트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 방법이 없는 겁니까? 예, 안에서 더 열심히 싸우고 또 우리 국민들도 이제 국회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요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의해서 여론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요. 근데 아니 예를 들어서 예. 법사위 위원장이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시고 이번 같은 경우는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 뭐 자유한국당 전체가 절대 반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느냐라고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그 법사위에서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는 네. 공수처 반대라는 지시를 계속 내리고 있지만 예. 그 소속 의원들, 법사위 의원들은 1년 전하고 비교해 봐서는 어느 정도 공수처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 자세를 갖기 시작했다. 그래요? 예. 그런 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위로부터 이제 지금 명령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요?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을 계속 압박하면서 네. 공수처를 설치하는 동의를 이끌어내리는 노력을 한편으로 기울이면서 예.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이게 매달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신속 법안 처리 이른바 패스트 트랙 예. 절차를 이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최장 늦어도 330일 이후에는 예. 국회 내 다수의 동의하는 그런 의원들의 뜻대로 공수처가 공수법이 실시되도록 해야지. 네. 이걸 그 투트랙을 밟지 않고서 네. 뭐 법사위원장도 내년 하반기에는 바뀌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법사위 구조 속에서 계속 얘기해봤자 법사위가 하나의 바리케이트가 되어가지고 네네. 이걸 개혁을 저지하는 어떤 그런 구조로 지금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트랙을 지금부터 밟기 시작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국민의당의 박주현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문제 때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면 지금까지 네. 그 정개특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이 그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게 관리였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꼭 그 합의로 갈 필요가 있느냐 다수결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예, 그게 아마 뭐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공수처 마찬가지로 예. 다수결로 가기 위해서는 패스트 트랙을 밟아야 되거든요. 아 이것도? 예.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 사실은 이하를 떠나서 국회의원의 일부 어찌 보면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런 확실하게 하려면은 영국이나 뉴질랜드에서 선거제도의 그 개혁을 시도할 때 썼던 방식처럼 기본 방향을 국민투표로 묻는 그리고 그 확인된 것을 법제화하는 걸 실무적으로 국회가 처리하는 그래서 선거제도는 정치인을 위한 선거제도가 아니라 투표권자는 국민을 위한 제도이다. 예. 따라서 선택권을 국민에게 주는 저는 그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방법. 그러면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선거 때 이것도 그 동시에 그러니까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런 그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제가 개헌특위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나중에 따로 시간을 갖고 좀 더 자세히 인터뷰를 한번 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때 어떤 판단이었던 겁니까? 예, 바로 그 10월 27일 제가 그 얘기하게 된 것은 예. 그로부터 한 나흘 전인가에 네. 청와대 수석비서실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제 그 소소하게 해명을 했어요. 그걸 보고 저는 이게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는데 사후적으로 K스포츠나 미르에 대해서 네. 어떻게 된 거냐고 보고받아서는 얘기할 수 없는. 그래서 긴 기간을 그 사업에 대한 구상을 갖고서 지켜보면서 직접 이렇게 네. 그 지휘한. 네. 사람 만에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렇기 그, 때문에 사실 제가 9월 달에 국정감사에서 예.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탄핵 까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가정법으로. 네. 그런데 10월 달에 와서는 이거는 가정법이 아니라 사실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10월 21일이 무슨 날이었냐면은 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어요. 예.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날이었고 예.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거나 안종범 수석이라거나 이재만 정부 비서관이라거나 다 나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 앞에서 이 모든 건 다 사실로 지금 확인된 거 아니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정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다. 그런 용어까지 써가지고 정의가 되고 난리가 났었죠. 의원님 확신범이라고 쓴 표현 지금 저도 얼핏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다. 예. 본인이 분명히 불법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지금 하등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을 이제 탄핵감이라는 말과 동시에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정회까지 이제 불러일으킬 정도로 이제 이른바 평지풍파를 일으키신 거잖아요, 의원님. 예, 그때 감사 받으러 왔던 비서실장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근데 그 후에도 사실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상당수의 정파가 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머뭇거렸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버전으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저는 제가 이제 탄핵감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당위적인 어떤 주장이었죠.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예. 이런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현직 대통령이니까 탄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예. 다른 분들은 탄핵이라는 게 현직 대통령 날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엄청난 그 무게감이 사실은 짓누르는 것이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탄핵이 국회에서 발의가 될 수는 있지만. 네. 150명이 찬성하면. 이것이 국회에서 이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려면.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려면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당시에 새누리당이 165명이었기 때문에. 네네. 예. 이 3분의 1을 갖다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죠. 그렇죠. 그때 아무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이 234명이었죠,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그 표가 나올 거라고. 새누리당에서 60명 넘는 사람이 예. 탄핵에 찬성한 셈이 되었던 것이고. 네. 12월 9일이 되기까지는 저희들은 하루하루 그 계산하느라고 바빴고. 그리고 사실은 12월 초까지는. 네. 이게 다수가 어느 때보다도 탄핵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의결 정족수 234명을 넘기는 것은 쉽지 않다. 네. 그런 어떤 어두운 전망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큰 변화인데, 네.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네. 사실 이거는 여야, 저도 원내대표였습니다만, 당시에. 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노력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노력은 하긴 했습니다만. 예, 노력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보기는 어렵고. 예. 이 변화, 이 불가능하게 보였던 국회에서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이 상황은 누가 만들어내는가? 바로 그 추운 날 그렇죠. 매주 수백만 명이 그 촛불광장에 나왔던 그 촛불의 함성과 열기가 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합니다. 사실 그때 정당 중에서 그 촛불 시위에 가장 먼저 나간 정당이 정의당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 1차 집회 때 정치인 3명 나갔을 때 그때 3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나머지 2명이 누구였어요, 그러면 그때? 예, 그때 나온 정치인들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이크 주면서 연설할 기회. 네, 오늘이 12월 8일, 내일이면 12월 9일이 됩니다. 제가 왜 지금 날짜를 헤아리는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1년 전 12월 9일은 역사의 길이 남을 날입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인데요. 1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의 주인공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라고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조 정치인이라고 부르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먼저 박근혜 탄핵을 주장한 분입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내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원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의원님?
예, 뭐 누가 먼저 한 게 중요하겠습니까? 뭐 국민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한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게 10월 21일입니다. 바로 이날 좀 떠올려 보면 JTBC에서 이른바 태블릿 PC를 보도한 게 10월 24일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가 공개되기 사흘 전에 이미 먼저 탄핵을